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5회차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을 대비한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거주서 민법 모의고사를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지만 본격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어떤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죠. 그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심화 이론 과정 도중에 있습니다. 그 심화 이론 과정이 마쳐지면 우리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객관식 문제풀이반을 진행해서 문제풀이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객관식 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시점에서 비로소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다져진 어떤 수준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내가 수업 시간은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수에는 일비하지 마시고 일단 연습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반드시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6월 모의고사였던 점수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내 실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점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월 마지막 모의고사에다가 여러분들이 플러스 한 5점 정도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제1회차 모의고사는 몸풀기 단계죠. 그죠?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풀이 등을 연습하기 전에 최초로 이룬 모의고사이므로 그 수준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쉽게 출제가 될 때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올해 25회차에서는 민법에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 미리 예상이 되므로 실전에서는 이 문제보다 몇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3월에 모의고사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4월, 5월부터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로서 진행하는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모의고사 연습을 진행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설을 합니다. 자, 교과서 순서 그대로죠. 민법 총칙에서 총 24문제인데 그거 보시면 첫 번째 1번 문제는 민법 1조 문제죠. 민법의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 1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에 하고 간섭법도 없으면 조례한다, 그죠? 그때 1조에서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성문법 전체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 1조 조문 그대로죠.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는 법률, 간섭법, 조리 순으로. 그래서 1조에서의 법률은 성문법을 말하기 때문에 불문법이 아닌 것은 그 내용이 명령으로 되어 있던 규칙으로 되어 있던 어떤 일반적으로 생긴 국제법규 형태로 되어 있던 조약 형태로 되어 있던 그 내용이 민사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1조의 법률에 해당한다죠. 그래서 1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간섭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간섭법은 1조에 하면 원칙적으로 보충적인 효력만 가진다, 그죠? 즉 성문법이 없는 경우.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문법에 우선하는 거죠.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상간섭법은 성문민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번 원칙적으로 간섭법은 성문법에 보충하는 효력만 가지기 때문에 가정을의 준칙에 배치되는 간섭법은 그 효력이 부정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간섭법도 없을 때는 마지막에 조리입니다. 그래서 조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하고 최종적인 민법의 법원인 동시에 법률의 행위 또는 계약의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은 신의체에 관한 문제죠. 신의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문이 신의책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즉 신의적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한 민법 이전은 강행 규정적 성질을 가진다, 그죠? 신의책 위반,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위반은 당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2조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됐던 조문 형태입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 성질을 가짐으로 법원은 당사자 의사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 다음 2번
소멸시효가 인정되는 현행법에서는 실효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리죠, 그죠? 예, 정답은 2번. 즉 신의처부터 다시 세 가지의 원칙이 파생되어서 나오죠.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모순의 금지 원칙이다, 그죠? 그 중에 실효의 원칙은 신의처부터 발생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요? 모든 권리가, 그죠? 모든 권리가 실효 대상이 된다, 그죠? 따라서 어떤 권리는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어떤 표현을 탄다고 씁니다. 딱 하나 있죠, 그죠?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즉 인지청구권은 실효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인지청구를 제하고는 모든 권리가 요건만 구비하면 실효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금 정감 청구권, 그죠? 형성권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정 변경 원칙의 정신이 반영된 제도이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그 당시 부동산 시세를 통해서는 약정한 차임이 적당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세 등의 뭐예요? 정감이라든지 부동산 시세의 폭등 등으로 약정한 차임이 적당치 아니하다면 뭐예요? 아니하다면 장래에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 예가 각종 대금 정감 청구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4번 지문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예. 무효는 취소와 달리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 주장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신의적 위반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예. 취소는 누구만이? 취소권자만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떠서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어떤 문구요? 이거다, 그죠?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 스스로 뭐예요?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의 한 자로도 뭐예요? 이를 이유로 자신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모순의 금지 원칙도 신의적의 파생 원칙의 하나이다, 그죠? (3번) 지문으로 갑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미성년자가 매매 등 재산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의 동의를 받고 했는 거죠. 동의받지 않고 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일지라도 뭐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타인을 대리해서 대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뭐요? 근로계획의 청구와 임금의 청구, 법정 대리, 범위를 정해서 처분하는 재산의 처분 행위, 그 다음에 뭐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한 경우죠. 무한책임 사원의 지휘에서 한 행위, 그 다음에 동의받지 않고 한 행위의 취소 행위, 17세 이상의 유언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다, 그죠? 미성년자일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종류를 정해서 허락한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 그죠?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므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죠? 다만 법정 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뭐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다만 거래에 앉아서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해서 허락한 후 언제든지 뭐요? 착각해요. 언제든지 뭐요? 그 영업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죠? 다만 거래에 앉아서 그 취소 또는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죠. 전부 다 1번. 그 다음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죠. 법정 대리인이 일정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때 허락은 명시, 묵시적으로 허락할 수 있죠.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재산 처분을 허락했더라도 뭐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뭐요? 처분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8조죠. 법정 대리인이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는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더라.
그 다음 5번. 미성년자일지라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멸한 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4번 지문으로 갑니다. 성년자인 피한정후견인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인데, 즉 제한능력자죠. 근데 이 자가 뭐예요? 미성년자는 아니죠. 성년자입니다. 성년자. 그러면 이자의 법정 대리인은 그죠? 친권자는 될 수가 없죠. 친권자는 미성년자에게만 존재하는 법정 대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병은 뭐예요? 후견인이다. 그죠? 후견인.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갑은 법정 대리인의 병에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뭐예요? 매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와 같은 제한 능력자 행위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추인적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때 최고는 뭐예요?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추인적 확답을 최고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입니다. 근데 최고는 뭐야? 상대방이 악인 경우 행사할 수 있지만 최고는 누구에게 행사를 해야 되냐? 최고는 뭐야? 추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만 최고할 수가 있죠. 근데 지문에서 갑이 능력자가 되었다는 어떤 문구가 없죠. 그죠? 따라서 갑은 여전히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갑에게는 뭐야?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그죠? 없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따라서 이 경우는 누구에게요? 병에게 최고이죠. 중요합니다. 근데 병은 누구예요? 후견인입니다. 후견인. 그때 을로부터 최고를 받은 병이 그 기간 내에 후견 감독이나 뭐요? 독일을 밟은 확답을 발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뭐요? 발하지 않는 경우. 그때 뭐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죠? 15조 3항. 따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친권자는 친권 행사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확답이 없으면 친권자의 경우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그죠? 근데 후견인은 단독으로 추인 여부를 결정 못하죠. 그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확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동의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는 그때는 뭐야?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3번. 을이 계약 당시에 갑이 피한정인임을 알았다. 그죠? 악의자더라도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근데 최고권은 뭐야? 악의 상대방도.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선의인 을은 뭐요? 철회할 수 있죠. 철회는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뭐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갑에게도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예. 16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 17조입니다. 갑이 법정대리인에 동의서 뭐야? 위조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때는 뭐야? 그때는 취소할 수 없죠. 그죠? 취소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이때 갑들은 뭐야? 병의 취소권은 다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질문 갑니다. 부재자 갑을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입니다. 이자는 누구의 재산을? 부재자 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죠? 법으로부터 선임된 자죠. 이자는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자의 권한은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지만 관리 행위를 떼없는 처분 행위 등을 하려면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때 볼게요. 1번.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문제 없죠, 그죠? 즉, 처분 행위 당시에 적법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자, 체크하시고 취소 동을 할게요.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요. 이때 단어는 취소지만 그 취소는 뭐예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미 뭐요? 적법한 처분 허락을 봐서 재산을 처분한 후에 그 이후에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도 뭐요? 이전에 허가를 받고 한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그다음 을이 갑의 재산 매각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즉 처분행에서 법원의 허가가 있었죠. 개별 판례 문제입니다. 그때 당연히 재산을 매각하는데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죠. 그런데 매각치 않고 뭐요?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뭐요? 매각 처분 허락이 그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다시 뭐요? 재차 매각 허락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때는 재차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가 판례다 그죠? 판례입니다. 그 다음 3번. 을이 갑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처분의 방법 뭐요? 법원이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을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렇지만 법원으로부터 처분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처분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갑의 이익을 위하여다 그죠? 정답은 3번이죠. 그다음 그래서 관리 행위는 자유로 할 수 있지만 처분 행위는 뭐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이죠. 이때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가 원칙이지만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그죠? 단골 질문이죠. 그다음 을은 누구로부터 재산 관리권을 부여받았다? 법원으로부터 그죠? 따라서 이자의 권한은 언제 소멸합니다? 법원의 선의 결정의 취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5번 지문도 단골 지문. 따라서 재산 관리인이 갑의 사망을 알았더라도 뭐요? 이를 이유로 법원에 의해서 선의 결정이 뭐요? 취소되지 않는 한 거죠. 않는 한 계수적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자의 권한은 언제부터요? 법으로부터 선의 결정이 취소가 있으면 그때부터 뭐야? 장래에서 소멸한다 그죠? 그 선의 결정 취소 전에 모든 행위는 권한 있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랬죠. 유효하다. 자, 지금껏 뭐요? 우리가 자연인 파트까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6번부터는 뭐요? 다시 권리주체적 두 번째인 법인에 관한 문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교과서 순서대로 그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자, 법인 파트는 가장 단골 지문이죠. 법인은 그 규정으로서 악의 제3자에게도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다.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즉,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제한이 유효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정관에 기재했더라도 뭐예요? 다시 그 제한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을 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때 등기치 않으면 뭐예요? 모든 제3자, 즉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표권자로 대항할 수 없다가 판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단골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64조입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의 상반 행위다 보죠. 그때는 당의 이사는 그 행에서 대리권이 없죠. 그때는 뭐예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죠. 이해관계 등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맞죠 그죠.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선임되는 대표는 뭐야? 임시자죠. 그다음 민법 규정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에 정한 규정을 위반해서 뭐요? 통상 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했더라도 그죠. 그때 거리에 앉아서 법인은 선의의 제3자선 책임을 진다 그죠. 직무대행자는 요 지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법인의 불법행위는 35조 지문입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거나 뭐요? 결론성이 있어야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갑이사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서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갑의 행위가 뭐예요? 직무행위에 속해 되죠. 이때 직무행위에 해당 여부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외형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죠. 따라서 외형상 직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및 그와 관련성만 있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고요. 따라서 외형상 직무행위로 볼 수 있다면 그 행위가 뭐예요? 대표기관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대리권 남용 행위가 되었다. 법령에 뭐요? 위배된 행위가 되었던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 그렇지만 피해자인 상대방이 뭐요?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지금부터 중요하죠. 몰랐더라도 뭐요? 피해자가 중대한 가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는 뭐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죠, 없다. 정답 4번이고, 그 다음에 대리에 관해서 뭐요? 대리 방식하는 규정을 준용하더라, 그죠? 그래서 현명주의, 표현대리, 무건대리라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얼핏이면 틀립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뭐요? 일정한 사항을 서면 정관에 기재하고 뭐요? 일정한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출연 재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출연이 시험 문제 될 수 있죠. 그 출연한 부동산이 언제부터 법인 소유가 되느냐와 관련해서 48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그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적인 법인에 기속한다, 됐다, 그죠? 즉 48조에 하면은 생전 처분으로 출연한 경우 뭐요? 법인이 성립한 때, 그죠? 즉 법인이 설립 등기된 때부터 법인 소유가 되고, 유언으로 설립할 때는 뭐예요? 유언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죠, 그죠? 유언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게 기속된다, 그죠? 다르습니다. 그다음 몇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된다, 그죠? 이때 대표 기관의 여부는 뭐예요? 그 명칭이 이사이냐, 그죠? 이사로 등기되어 있느냐에 따른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행위자가 뭐예요?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대표에는 사실상의 대표도 포함이 된다, 그죠? 이미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건요.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었더라도 정관에 그 기재가 있다면 악의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앞서도 질문이 있었죠, 그죠? 네. 틀렸죠, 그죠? 따라서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정관에 그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으로 다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때 판례하면 뭐요? 등기한 바 없다면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감사는 임의기간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옳은 것이 리얼과 리얼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8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수업 시간에 강조했어요. 정관 변경 사항이 등기 사항의 경우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는 왜 하죠?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하죠. 따라서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고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정관 변경 효력은 영향이 없다, 그죠? 예. 다만 등기한 바 없다면 정관 변경으로 제3자에게 대항만 못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시험에서 이미 한번 진행됐습니다.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 재산의 정관의 변동이요, 실질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정관 변경에 해당하죠. 근데 정관 변경은 유효하려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의 처분 행위는 뭐예요?
당연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저당권 설정만으로는 아직까지 뭐예요? 기본재산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죠. 저당권을 실행이 됐을 때 비로소 변동이 일어난다고 그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행위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계상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이거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 다른 교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으로 그죠. 총에서 총사원의 3분의 2의 도의가 있어야 한다.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리언과 뭐요? 디귿이 맞다. 그죠? 예, 리언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물건 파트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가 연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물건이 되려면 뭐요? 유체물이 되었던 자연적이 되었던 뭐요?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한 것만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유체육으로 뭐요?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다 그죠. 다만 보통의 물건과 달리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매장 등의 뭐요?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수한 물건이다 그죠. 예, 물건에 해당한다. 그때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제사 주제자 그죠. 상주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관공서의 건물 청사죠. 건물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로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을 공용물. 공용물은 원칙적으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용통물에 해당한다 그죠. 3번 한 필지 토지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그 일부 위에 용익 물건도 설정할 수 없다. 틀다 그죠. 일물 일건주의 원칙상 한 필지 토지 일부는 뭐요? 분필 전에는 양도 또는 뭐요? 저당권 설정 등 담보 설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용익 물건은 예외적으로 한 필지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임목입니다. 임목은 원칙 토지의 일부죠. 다만 이를 대외적으로 뭐요? 안전하게 임목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있다면 그때는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하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임목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한 일정한 수목의 집단 또는 뭐요?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또는 수목이죠. 이같이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한 수목은 뭐요? 별도의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별도의 소유권도 성립하고 그다음에 뭐요?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주종물에 관한 문제죠.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을 거죠. 예. 10번으로 갑니다.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0조 1항 규정이죠. 종물이 되려면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 즉 주물의 뭐요? 경제적 효용을 계속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죠?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주의하셔야 돼요. 부합이 아니라 뭐요? 부속하게 한때다 그죠? 즉 부합물 내지 합성물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종물은 뭐예요? 주물과는 별개의 다른 독립한 물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한번 이와 같은 부속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부합이라는 단어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답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엔 답은 아니었지만, 답은 다른 지문이었지만, 이와 같이 뭐예요? 이 지문을 가지고 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물은 뭐예요? 부속물이지 부합물은 아니다. 그죠? 예, 부합물은 하나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종물이 될 수 없다. 종물은 어디까지는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 주종물 관계가 인정되면 그 효과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별로 처분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3번.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그 효력은 뭐예요? 종물에도 미친다. 그죠? 그 다음 4번.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그 지상건물. 지상건물은 토지에 대한 종물이 될 수가 없죠.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종물로 보고서 함께 뭐요? 경매를 진행을 해서 경락을 허가했더라도 뭐요? 당연히 건물은 토지에 대한 종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락이는 뭐요?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 못하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주유소와 주유기, 그죠? 대표적인 주종물 관계가 인정되죠, 그죠? 예. 자,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예. 그래서 볼게요. 통지, 성인, 통지, 용서의 표시. 다 모두 뭐요? 준법률행위죠. 근데 추이는 뭐요? 법률행위인 단독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으로 갑니다. 103조 문제입니다.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소 무효라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103조 파트에서는 개별 판례를 최대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103조의 판단 기준이 선량한 풍속, 즉 건전한 윤리 감정이라 했죠. 그때 대부분 내가 건전한 어떤 도덕의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므로 판례의 결론이 내 도덕감정과 다 합치한다 그랬죠. 근데 이 부분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반도덕적 행위로서 무효인 것 같던데 판례가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다고 하죠. 그 부분의 판결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 범죄로 조성한 뭐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한 임차행위는 판례하면 뭐요? 103조 위반 행위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 리얼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며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다른 말은 뭐예요? 적극하다면서, 그죠?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했다고 하죠. 이거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죠. 그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이거. 강제집행 면탈 목적, 그 다음에요? 세금 면탈 목적. 이와 같은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 했죠. 그죠? 103조 위반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나머지는 다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죠? 아니다. (104조) 폭리행위로 갑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은 폭리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뭐예요? 대가 관계가 있는 유상행위여야만 한다고 하죠. 근데 유상행위라면 계약에 하나지 않죠. 단독해로 상관없죠. 그 대표적인 사안이죠. 그죠? 그래서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 배상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지만 불공정해서 무효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려면 피해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자여야 되죠. 근데 이를 판단하는 시점과 현장 불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뭐예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죠. 행위 당시. 그 다음 3번 판례는 신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뭐예요?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금으로 합의를 한 경우요. 그때는 현장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본다. 그죠? 그 다음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은 피해자가 궁박 등의 사정에 빠져 있어야 되고죠. 앤더 폭리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서 이용권자는 악의가 있어야 되죠. 이와 같은 주관적 요건 플러스 급부와 반대급부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현장 불규정 관계가 인정되어 있죠. 이와 같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 거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분리교절이 존재한다 해서 뭐요? 그 행위가 상대방의 공박 등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뭐요? 추정될 수 없다죠. 없다.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대리가 뭐요? 폭례가 문제가 될 때 그 요건적 뭐요?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그죠? 좀 급하게 팔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경솔 무경 뭐요?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죠? 그것도 단골지문이죠. 순서 바꾸는 거. 14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파트의 마지막으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죠.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죠? 그럼 법률행위는 원칙으로 뭐예요? 문서의 기재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문서와 별도로 당사자는 뭐예요? 또 다른 어떤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그죠? 예, 그런 내용이요.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어떤 당사자는 뭐예요? 약정이 있으면 그 기재 내용보다 뭐예요? 약정이 우선한다 그죠? 따라서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첫 번째 뭐예요? 당사자가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당사자의 의사가 첫 번째 해석 기준입니다. 근데 당사자 의사가 뭐야? 명확치 않으면 두 번째 그죠? 사실인간섭인데 볼게요.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이미 규정인 경우 그때 뭐야? 당사자 의사가 명확치 않으면 사실인간섭이 해석의 두 번째 보충적 기준이 될 수 있다죠. 그 다음 3번은 규범적 해석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 지문이요. 이미 우리 시험에도 뭐요? 여러 차례 언급이 됐죠. 그죠? 매매 계약 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죠? 그 약정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죠. 그죠?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원은 뭐요? 그와 같은 약정과 달리 해석할 수 있다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으로 갑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의 지위에 가서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를 했다. 그죠? 여기 뭐야? 5표시 모의 원칙입니다.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서의 지위가 잘못 기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 날인, 서명한 경우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5표시 무효 원칙이요. 가불간에 뭐요? X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지 뭐요? 지분 등의 착오로 계약서에는 Y 토지 매매라고 기재가 되었더라도 뭐요? 계약서에 기재된 Y 토지 매매가 아니라 자기들은 뭐요? 합의했던 X 토지 매매가 있는 것으로 된다고 하죠. 그 부분을 설명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 5번. 그래서 이 지문이죠. 갑이 을과 X 토지를 매도키로 합의했으나 Y 토지를 뭐예요? 계약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보죠. Y 토지가 아니라 X 토지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죠. 이를 5표시 무효 원칙이라 했다. 9번으로 갑니다. 15번으로 갑니다. 의사 표시에 관한 지문이죠. 첫 번째가 비진의 표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은 정려 의사도 없이 즉 의사는 없었죠. 그죠? 내심에 의사는 없어요. 그런데 을에게 빌려준 물건을 을에게 정리했던 의사를 을에게 표시했다. 비진의 표시죠. 그 후 을이 그 물건을 벽에 매도한 경우에 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사한의 경우 을은 선악불문하고 유액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틀렸다. 그죠? 1번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죠. 유효. 다만 상대방이 이미 뭐요? 비진의 표심을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죠. 그죠?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만 한다고 하죠.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사안의 경우 을이 선이라면 가실 유무 불문하고 유액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틀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요? 을이 선의 and 무과실이어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사안의 경우에 을이 가실이나 선의인 경우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가 선이지만 가실이죠. 그러면 갑을 간의 정년은 무효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 못했죠. 그때 뭐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제3자로서 선의인 경우에만 그죠. 그래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됐습니다. 4번 사안의 경우에 을이 선의 무과시득 그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병은 뭐예요? 따질 필요 없죠. 승계취득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무조건. 그 정답은 5번이 돼요. 사안의 경우 비록 을이 악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병이 뭐예요? 선의하면 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비진이 표시의 경우요.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쭉 다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6번으로 갑니다. 차고 사견 의사표시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를 원칙적으로 착오를서 취소하지 못한다. 왜요?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알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죠. 알려면 뭐야? 첫 번째 표시가 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표시가 되면 뭐요? 109조 요건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표시만 되면 족하지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요? 그 동기가 누구로부터 상대방에서 제공 내지 유발이 됐다. 그죠? 그러면은 이미 뭐야? 상대방은 표의자가 어떠한 동기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그죠? 그때는 뭐야? 표시 불문하고 뭐요? 표시 불문하고 착오 취소할 수 있다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권은 뭐예요? 영원이 아니라 초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그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까지인 거죠. 예, 정답은 2번이고, 3번 갑니다. 착오를 해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 뭐예요? 법률행위 내용의 종료분의 착오 있으죠. 이때 종료분의 착오 여부를 판단할 때 표의자의 경제적인 불이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틀죠. 그죠? 따라서 착오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죠. 그때는 중요치 않더라. 그죠? 네. 그 다음 4번. 법률 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 그 동시에 뭐요? 그 법률과 동시에 불법인을 구속하는 경우. 취소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뭐요? 병존하지만 선택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중첩해서 행사는 못한다. 그죠? 중첩해서 행사 못한다. 그 다음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때 뭐예요? 표의자는 사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제3자에 대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계약을 뭐예요? 취소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4번, 5번 다 단골적인 지문에 해당한다고 수업 시간에 수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A의 사기로 인해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그죠? 그런데 사기는 뭐예요? 표의자는 갑인데 갑을 사기한 자는 뭐예요? A죠. 그죠? 예. 그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다시 이를 벽에 매도서 이전 등기까지 했다. 그죠?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은 첫 번째, A가 을의 대리인이다. 을의 대리인, 그죠? A가 을의 대리인. 을이 본이죠. 그러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성립하느냐? 대리는 뭐요? 제3자가 아니죠. 대리인은 곧 이걸 뭐요? 본인 을의 행위가 된다. 그죠? 그래서 A가 을의 대리인 경우 표의자가 뭐요? 언제나
을이 알든 모르든 뭐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있다. 그런데요, 그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자는 뭐요? 제3자죠. 제3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뭐요?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 을이 뭐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 을이 이를 알 수 있다면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0조 2항 맞죠? 그 다음, 이거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뭐요? 갑은 선의의 제3자인 병에 대해서 뭐요?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3자인 병에선 이를 이유로 이전하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죠. 없다.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갑은 A의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을과의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뭐요?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틀죠.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초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뭐요? 법률해가 있는 날로부터 뭐요?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자의 취소권을 소멸한다. 그죠? 따라서 3년과 10년이 동시에 도달할 필요가 없죠. 어느 하나의 기간이 먼저 도착했다면. 따라서 갑이 뭐요? A의 사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추인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면 매매 계약을 한 날로부터 뭐요? 10년이 되지 아니했더라도 뭐요? 갑의 취소권을 뭐요? 소멸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앞에 두 가지만 맞죠. 그죠? 예. 18번으로 갑니다. 대리권에 관한 설명 중 되는 것은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발생한다. 그죠? 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뭐예요? 당연히 수권행위 해석의 문제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 갑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그 담보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뭐예요?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뭐예요? 체결이 됐다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죠? 해제할 권한은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대리인은 그 매수한 부동산은 뭐예요? 처분할 대리권은 없다죠. 그래서 답은 쉽게 떴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능동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죠? 예, 오탈자 그죠? 중간에 리자가 빠졌죠.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수동대리 그죠? 그와 관련된 수동대리인 상대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대신 수령할 권한을 가지더라 그죠? 그다음 5번 매매계약 체결 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죠?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대금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관한 어떤 문제입니다. 19번으로 갑니다. 갑의 대리인이 병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을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유효한 대리가 아니다. 틀렸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을은 당연히 뭐요? 계약 체결할 대리권 있죠. 그 대리권 보면서 갑을 대리했다면 뭐요? 유권 대리죠. 다만 그 대금을 횡령을 했다. 그죠? 그럼 대리권 남용일 뿐인 유권 대리라고 씁니다. 유권 대리. 다만 대리권 남용이 있더라도 뭐요? 원칙으로 유효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경우는 대리권 남용에게는 본인에게는 무효. 그렇지만 뭐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의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는 아닙니다. 유효한 대리가 된다. 자, 2번 현명에 관한 질문이요. 을이 실수로 행위 당시 뭐요? 본인 갑을 영사를 표시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때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그에게는 대리인 자신을 연고로 본다. 그죠?
그때 병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 생각하여 을에게 이행을 청구해 오면 을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치 아니함을 이유로 계약을 차고서 취소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그 행위는 현명치 않았다는 원칙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 보죠. 그 의미는 내심 의사가 대리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착오로 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했습니다. 자, 3번도 현명에 관한 문구죠. 즉 현명을 한 바 없지만 주의 사정에 비춰서 계약 당사자가 갑임을 상대방 병이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현명된 것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즉 갑병 간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죠. 정답 3번. 그다음 현명의 방법이요.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그죠. 따라서 계약서에 을이 본인 갑의 이름만 적고 또 본인 갑의 인장을 날인했더라도 해석상 대리 의사가 인정된다면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다죠. 즉 현명은 본인 명의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본인 명의로도. 그다음 5번 을이 병을 기망했어요. 그러면 을의 기망은 법적으로 본인 자신의 기망이죠. 제3자의 기망이 아니라 했습니다. 을이 병을 기망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죠. 그때는 병은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갑이 이를 알든 모르든 거죠. 알든 모르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했습니다. 20분으로 갑니다. 목건 대리인 을은 자신을 갑의 대리라고 하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도 달린 것은 1번 을이 목건 대리임을 알았던 병, 악의자죠. 병은 갑에게 추인이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최고권은 악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죠. 최대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그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병이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이제는 을의 목건 대리는 확정적 무효가 됐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갑도 추인할 수 없다. 그다음 갑은 추인할 수가 있죠.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했어요? 목건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 이 추인의 의사 표시를 상대방 병이 알지 못했다면 추인으로서 병에 대항 못하죠. 그래서 병은 여전히 선의담 처리할 수 있다. 이 3번 질문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철회 효과를 다투는 갑이 병이 을에게 대리가 없다는 사실은 알았다는 사실에서 악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우리 지금도 한번 떴어요.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죠. 그때 이자가 선의로 원칙 추정이 되죠. 당연히 상적으로 내가 병이라면 이자가 목건 대리임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원칙 선의로 추정이 되므로 상대방에게는 이를 다투자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유일한 판례 문제죠. 목건 대리인이 본인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지어서 추인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하죠. 신체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